잠깐 쉬었습니다. 네. 저 되게 오랜만에 그 어떤 신비체험 공부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재밌었네요, 저도. 지대노베에서 정치성 아닙니까? 신비체험. 자주 다룹시다. 두 번째로 준비된 건 이제 강 선생이 어떤 개념을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이 작품들을 제일 많이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정말? 네, 막 밑줄 쳐가면서 정말요? 형광펜으로. 예. 근데 이제 되게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인 주제를 저도 꽤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그랬던 주제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그 주제를 다룬 어떤 또 작품이 하나 눈에 띄어서 네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예. 뭐 주사위 놀이라는 이 작품의 제목이에요. 거기에 들어있어. 네. 주사위 놀이라는 작품이고 뭐 간단하게 내용을 얘기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헤이, 이건 우연은 아니에요. 뭐? 스테이, 우연 따윈 여기는 없어요. 다가와요, 다가와요. 끝입니까? 아니요. 뒤에 영어 나와서 지금 중단했어. 네. 왜? 영어 왜 안 읽어요? 영어가 어렵고. 저도 읽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마이 데스티니, 이건 확률이 아니야. 우린 곧 전율이야. 라임 쩐다. 네? 나를 뜨겁게 해줘. 뭐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건 확률이 아니야. 뭐 전율이야. 뭐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그 어떤 타자와의 관계 맺음에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의미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부여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런 어떤 인간의 내면적 심리를 잘 표현한 그런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무엇이야 떠오르는데. 예, 이게 제가 우연과 필연이라는 주제를 좀 떠올랐었어요. 우연과 필연이라는 주제를 떠올렸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뭔가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건 눈치를 채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 예, 계절이 계속 똑같이 돌고 있고 한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그 밑에서 뭔가 자라고 네. 그렇죠? 사랑이 왔다가 헤어지고 보수 정권이 물러났다가 예. 다시 또 복고 열풍이 불어오고 우주의 가을도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순환성에 대해서 다들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수의 사건들이 과연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이 규칙성의 성격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상가들께서 고민해왔던 주제죠.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자 하는 얘기는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자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우연과 필연. 네. 예. 그래서 또 역사의 시계바늘을 좀 돌려가지고 네. 동서양의 어떤 고대 문헌들을 좀 뒤져보기 시작하면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운명론적인 세계관들이 있어요. 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든 어떤 국가 사회 그 민족 단위였겠죠 그때죠. 어떤 민족 공동체 안에는 목적이라고 할 만한 그 집단이나 개체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될 만한 어떤 뭔가가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의 운행에는 누가 자연을 움직입니까? 제가요. 진짜였어? 네. 이야, 알겠습니다. 한잔 하고 오셨나요? 신. 그렇죠. 옛날에 이제 어떤 정령, 뭐 신적인 힘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막 불어. 그거 이제 어떤 바람을 부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분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의 뜻,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의 의지나 뜻이 만물을 변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목적론적인 세계관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적론적 세계관. 예. 즉 사물이든 인간이든 아니면 우주 전체에 어떤 각각이 갖고 있는 뜻, 의지 같은 게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운행은 이 목적을 향해서 다 어느 정도 조율되어 있고 정렬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도토리 씨앗을 심었어요. 우리가 땅바닥에다 딱 씌웠더니 도토리 나무가 나오지 뭐 사과나무가 나오거나 그럼 불륜 아닙니까? 그렇구만. 그렇죠. 자연 발생사. 나무가? 도토리 씨앗 내부에 뭔가 어떤 정해진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종교적 전통에서는 그 안에 뭐 어떤 신적인 정령적인 힘이 있다고 보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도토리라는 그 씨앗 안에 도토리 나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타고난 본성적인 것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인간의 운명에도 정해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유행했던 것 같아요.
자연이든 인간이든. 예, 어쨌든 인간 목적이 안에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타고난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아버님이 대통령이셨고 아. 그 수업을 탁 받으셨고 예. 예. 그런 어떤 타고난 지도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타고난 양아치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각자 그 시안마다 뭔가 정해진 성질이나 성격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잘 이렇게 발현해가지고 빵 하고 터뜨리는 게 인간의 고유의 뭐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걸 묶어서 목적론적 세. 예, 그렇죠. 그렇군요. 민족이나 이건 국가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제 그 이 단위가 민족 단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실현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는 거야. 가나안 입성. 예. 그 목적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냐면 이제 하느님께서 그렇게 내려 주신 거고 우리 한민족 공동체도 어떤 역사 발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아, 그것도 있고 최근엔 또 반공 예. 뭐 해가지고 뭐 반공은 하느님의 뜻이다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개인들 간의 어떤 사랑에도 흔히 말하기에 운명적인 대상이 있다. 네. 이런 관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죠. 그거 일반적으로 어, 많이 갖고 있는 거 예, 아니에요? 많이 이거 걸려 있죠. 깡쌤은 운명 그거 믿으세요? 운명적 사랑. 지금 질문 듣자마자 눈이 장난 왜 아니야. 우리 눈치를 보나? 동공지진. 눈이 눈치를- 너무 빠르게 완전 움직이시네. 핵심을 지금 찌르는 누구의 눈치 질문을. 보고 그 있는 이 거죠?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메일로 주실 건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대로. 예. 사람마다 그게 있잖아요.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 혹은 없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그 사랑도 그렇고 그만 질문하시고요. 예. 깡쌤 메일로 주신데 김도인 어때? 김도인은 운명적 사랑이 있다. 깡생 피킬러야. 있는 것 같아요. 어. 네네. 이미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정해져 있다기보다 자기가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상대가 있는 것 같아요. 부류예요, 한 명이에요. 어떤 부류면 잘 맞는다 이거인지. 김수현? 꼭 한 명인 건 한 명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음. 뭐 두 명이나 뭐 꼭- 10명 이러진 꼭 않겠지만. 사랑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어떤 정해진 운명이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자기 네, 최근 인생에서 사회에도.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음. 연인도 저 사람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약간 운명적인 느낌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운명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네. 그렇군요. 운명이 네. 아닌데 운명적인 느낌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기 느낌인 것 같아요. 운명이라고 할 때 그냥 진짜 한눈에 빠져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뭔가 자기 인생의 뭐 스토리를 혼자는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왜 왔는지 의미를 알 수 있으면 그거 자기한테는 운명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짝사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음. 처음부터 얘와 얘는 만나게 이렇게 예정을 해놓고 이게 끈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정합성 있는 것이 결국엔 내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운명인 거지. 네네. 아까 그 어머니의 자궁 안으로 들어갔을 때가 실제 그거 기억이 나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네네. 이 시점에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얘기하세요. 예, 괜찮아요. 네. 이미 포기하셨어. 메일로 입장 표명을 하신다고 근데 하니까. 이 관점이 플라톤 그 향연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맞아요, 있는 게 맞아요. 두 남자와 여자 혹은 그때 당시 이제 동성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결합하는 원인을 설명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합하는 그렇죠? 원인. 예.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맞아요, 옛날에는 그 몸이 두 개가 합쳐진 형태로 두 명의 인간이 합쳐져 갖고 붙어 다녔었다. 맞아요. 등이 붙어 예, 있는 등이 형태로. 붙어가지고 등이 붙었어. 네. 예, 그럼 붙어 어디가 다녔다. 붙겠어요? 배가 예? 등이 붙어야지 얼굴이 구별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네. 음.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이 인간들이 힘이 너무 세지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신이 제우스 신께서 번개로 이 인간을 둘로 쪼개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이라는 거 뭐냐면 나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가는 그런 원래 여정이다. 네네. 등 붙어 있던 사람 예. 짝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 운명론적인 관점이 저는 되게 최근에도 현대 사회에도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보거든요. 사실 많은 것 같은 네, 정말 게 많아요. 사주를 보는 분들이 그쵸?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그것도 운명론이네. 그치. 어떻게 보면 나는 이때쯤 되면 뭐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고 어느 방향이 뭐 어떻고 무슨 숫자가 조심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쵸. 맞아. 네. 그때 뭐 예를 들면 8월 달에 운명이 누군가를 만날 거야 라는 사주를 예를 들면 들었어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우연히 막 옷깃만 스쳐 혹시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볼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하철에 예민하게 탄 사람 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그거에 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어떤 그 영향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때문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 거죠. 독실이는 이제 어떤 목적론이나 인과론적 그런 게 아니라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 거네.
저는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허용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만남을 가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신의 입장에서 절대적 알 존재가. 수는 있겠지만, 너는 이 사람을 만나야만 해. 근데 얘가 쓸데없이 만나야 되는 A를 만나지 않고 뭐 B와 C를 만나게 되면 결국엔 비극으로 끝나게 조작을 한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 굉장히 잘 피해가는데 질문을. 저희가 이제 일종의 소박한 운명론부터 이제 민중 신앙에서 퍼져 있는 이런 관점들이 사실은 그냥 그 무속 신앙이나 이런 데서만 됐던 게 아니고 사실은 학문적으로 체계화가 되는 거예요. 고대 학문에서는 서양 쪽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께서 좀 목적론적인 세계관 이런 걸 갖다가 정립을 하시는 거고 이게 자연의 운행도 목적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63 빌딩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 몸 자체가 이 아래로 운동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내재된 어떤 목적이 내재돼 있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목적인 거예요? 그냥 원리를 설명하는 거랑 목적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그게 좀 이 번역어의 문제가 좀 그럴 있는데,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네네. 원래 원리일 것 히라버어는 같아요. 텔로스라는 그 단어를 쓴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근데 이제 그 텔로스가 어떤 것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궁극적인 뭔가, 그 궁극적 끝이에요. 규칙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예, 그럴 있네요. 수도 네. 있어요. 어떤 원리적인 것, 그걸 이제 번역을 뭐 맨 끝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목적, 그 의미에서 이제 따온 것 같아요. 텔로스 테일에서 왔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테일이 아. 그거에서 왔을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목적론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우연과 필연을 이해하는 굉장히 큰 네.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목적론적인 세계관에서 사실은 엄격한 필연 법칙이다라는 이런 개념 같은 건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약간씩의 변수는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자연적인 존재가 의지를 딱 개입해가지고 딱 막아선다거나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니까 내가 그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막 노력을 하면 그게 더 잘 실현된다거나 그러니까 변수가 있긴 있어요. 그 목적 실현 과정에 딱 정해진 어떤 필연성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이 세계관 안에서는 존재하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 후대로 갈수록 어떤 절대적으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필연 법칙의 개념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근데 궁금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던 그 목적 혹은 규칙이라고 하는 게요. 자연에만 통용되는 거 아니면 생명체에도 다 통용되죠. 그 생명체도.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토리 나무의 예가 아리스토텔레스 그 책에서 나온 예예요. 인간 사회까지도 포함되잖아요. 인간 사회도 인간 다 사회까지. 다 그렇게 전체를 설명을 보려고. 해봐요. 사원소설로 이야기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흙이랑 그 물로 되어 있는 경우엔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삶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 사람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행복입니다. 맞아. 아리스토텔레스 네. 행복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행복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성을 개발시키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예. 지금처럼 그렇게 생물학, 뽑아내는 거죠. 물리학, 뭐 사회학을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퉁쳐서 얘기하는 거지. 예. 그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반쪽을 찾아 나서는 거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진화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유성생식이 아니라 무성생식이었을 거고 그럼 실제로 그때 기억이 하나였던 게 남아있다. 맞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덕실님께서 무성생식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고전적인 목전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좀 절대적인 필연 법칙 이런 개념은 없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문헌들이 보면 이제 고대 원자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 그렇죠. 데모크리토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엄격한 유물론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만물이 다 입자로 딱 돼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규칙만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어떤 하느님의 뜻이나 뭐 제우스 신의 뜻 이런 그런 건 건 없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들어갈 라고 여지가 없죠. 설명하는 거죠. 이 안에. 예. 근데 중세로 넘어오면서 서양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기독교가 그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단들, 원자론자들의 이단들의 이런 거는 좀 밀려났다가 이게 다시 이제 근대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대사랑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 당시 세계관은 목적론적인 세계관이랑 조금 구분시켜서 생각하면 이제 결정론이 되는 거죠. 예. 19세기, 20세기 초까지의 과학의 화두가 그거였죠. 예. 이제 미래는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벽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움직임을 관통하는 불변의 인과 법칙.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단 그 법칙이 잘 연구해 봤더니 인간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도구들을 가지고 기술을 할 수 있더라. 라고 보는 거고요. 예. 실제로 미래를 알 수 없다면 그거는 이 수많은 입자들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측정을 못하기 때문인 거지. 만약에 그걸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직으로는 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도구를 획득했는데 말하자면 컴퓨터 용량이 모자른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고전적인 목적론적 세계관이랑 많이 달라지는 거죠. 언제든지 정령이 장난을 치거나 귀신이 뭐 장난을 치면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결정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그런 것조차 완전히 다 차단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종류의 초자연적인 것들이 다 부정되고 그렇죠. 어떤 확률로 움직인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잘 변수를 몰라서 그래.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은 얘가 뭐가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었어. 심지어 이제 최 사장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깡 선생을 쳐다볼지 김도인을 쳐다볼지조차도 사실은 그렇죠. 이 안에서 입자의 움직임 그죠? 네. 어떤 전기 신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네네. 굉장히 이제 그 충돌이 되는 게 뭐냐면 중세까지의 서양 전통에서 인간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맞아.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우주의 운행이 다 기계처럼 하나의 기계 장치처럼 다 따다다닥 맞춰 들어가는데 그럼 인간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선택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동안 믿어왔는데 이게 뭐냐. 예측 불가능한 존재 아니냐 인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대 철학의 중심 주제입니다. 근데 이걸 길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대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실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예요. 아, 단자로.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멘트를 조금 인용드리면 이런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신을 인정을 해요. 인격신 개념 인정을 하는데 그 미분을 만든 라이프니츠인가요? 그렇죠. 예. 신은 질서 정연하지 않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며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심지어 신께서 행하는 기적조차도 사물의 규칙적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다. 다 이미 다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계획 딱 한 다음에 딱 실행하면 끝이야. 끝난 거예요. 예. 미리 다 짜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예정 조화설이라고 하셔가지고 신께서 태초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낼 때 모든 사물들의 어떤 변화를 이미 다 예견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도록 따다다다닥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는 내가 지금 최 사장을 주먹으로 칠지 안 칠지도 이미 예측을 한 거야. 아, 그죠. 칠 것 같습니까? 안 칠 것 같죠, 그렇죠? 완전 바보 같아. 표정 장난 아니다 지금.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도 인정을 해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다 계산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실제로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예, 그게 이제 예정 조화설 뭐 이렇게 불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근대의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현대 과학이나 이쪽으로 오면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예 현대로. 예, 아예 현대로 물리학이 점프를 되면서. 뛰면은. 근데 이게 결정론이라든가 무슨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시간을 같이 봐야 되죠.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어 있다. 혹은 미래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을 초월해서 위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되면 자유의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워지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시간을 지금 새로운 차원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가 네. 우리 지금 과학에서는 그다음 그 시간의 전후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꼭 신이 아니더라도 그런 존재가 뭐 인터스텔라에 나타났던 그 새로운 신 인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걔네가 바라볼 때는 지금 인류는 자유의지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지 실제로는. 아,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한 번에 현실 관점에서 보일 뿐이지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동시에 보일 뿐이지 위의 차원에서 보는 사람들은 원인을 얘가 지금 제공했잖아요. 저희가 선택할 때. 네. 네. 근데 그걸 동시 관점에서 본다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결과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이 지금 1차원 아닙니까? 네. 시간과 공간을 떼어 가지고 시간의 1차원만 보자는 거지. 네. 우리가 시간의 1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만 네네. 계속 흘러가잖아. 근데 90도가 되는 직선을 하나 더 꽂아봅시다. 그래서 시간 위에서 조망하는 존재인 거죠. 네. 그 시간을 위에서 조망하는 존재는 전후가 다 보이는 거죠. 그지? 네네. 예를 들어서 김도인을 보는 거야. 그 존재가. 네. 그럼 뭘 동시에 볼 거냐면은 김도인의 과거랑 김도인의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겠지. 그렇지. 근데 그때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상상하실 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PD들이 이제 편집을 할 때, 영상 편집을 할 때 타임라인으로 정렬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과거와 미래가 다 그냥 한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 시간의 1차원에 놓여 있는 김도인을 생각해 봅시다. 네. 그 김도인은 내가 어떻게 할지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겠지. 네. 하지만 김도인 위에서 조망하고 있는 그 PD는 어떻게 볼까요? 이미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보는 거지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께서는 알고는 있어. 다만 도인아 너 착하게 살아야 돼 하고 개입은 안 한 거야. 관찰만 한 거지. 관찰만 한 거야. 예. 아니지.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PD가 봐야 되냐면은 과거는 볼 수 있는데 미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겹쳐 있는 걸 봐야겠지. 아니 이미 나는 선택을 내렸는데. 예? 이미 난 선택을 내렸잖아요.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네네. 결과로서 미래가 그걸 펼쳐졌어. 동시에 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신께서는 동시에 다 보십니다. 오히려 지금 1차원에 있는 살고 있는 제가 저의 네. 미래를 못 보니까 미래 영상이 삭제되니까 전 현재 시점만 볼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자유의지를 선택했던 거야를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위에서 조망하는 사람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다 한 번에 보게 되니까 결과까지 보는 거지만 자유의지를 선택한 시점을 보게 되면 얘가 어떤 선택을 내렸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 그렇겠지. 연속선상에서 보니까 그게 단절돼서 보이지 않아서 자유의지가 없고 넌 그냥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정됐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가 없이 그렇게 결정됐어라고 보면 오히려 전체를 조망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미래 시점 결과만 보는 거잖아. 너 이렇게 되기로 결정돼 있었는데 네가 선택 내린 건 그냥 그 과정의 일부분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갖다가 제가 기억하는 라이프니츠의 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께서는 모든 가능한 세계들은 이미 다 상상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상 가능한 세계. 예. 그래서 김도인이 최 사장을 주먹으로 때릴지, 망치로 때릴지, 싸대기를 칠지 온갖 가능한 상상들은 세계들 다 다 하고 알고 계신 있다는 예, 거예요. 다 네네. 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가지만 딱 선택을 하셔서 어떤 물질성을 부여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세계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최 사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그러면 이렇게 행동할 거로 정해져 있었네. 타임라인에 그게 나타나 있으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인 것 같고 이걸 왜 제가 질문을 던졌냐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신학적인 주제 중에서 자유의지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예정론이 있거든요. 신의 예정되어 예정. 있다. 네. 신은 모든 걸 알고 전지전능함. 이거에 대한 충돌을 했었을 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해결이 이거였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에게 귀독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 시간을 조망해서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아는 것과 그게 너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손을 붙잡아서 최 사장 따귀를 때리도록 만드는 건 다른 거라는 거죠. 난 내가 선택을 한 행동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될지 위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알고 있을 뿐인 거예요. 최 사장이 지금 따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그만 굴리고 때려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 자유의지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해보고 싶은데 예, 공부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저 저 간단하게 나온 적 있었죠. 과학적으로도 지금 자유의지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예전에 있다. 한번 잠깐 다뤘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제 쉘링 후기 작품들을 좀 보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철학자 쉘링, 쉘링. 독일의 쉘링 관념론자 같지만 실제로 가면 그 약간 신비적인 측면이 드러나는데 최장님 거기서 같네요.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너무 심도 있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그거의 실체가 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네. 한번 모든 걸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의지 얘기도 한번 좀 미뤄보고.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언제 올려주셔요. 다루냐. 아니 그 게시판에다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주시는 게 너무 심도 있는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시간축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논의들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걸 참고해가지고 한번 우리 한번 토론 한번 네.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이 어쨌든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우연과 필연에 대한 이 관점이 예. 다시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조금 베리에이션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단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 자연에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뜻이 혹은 목적이 다 녹아들어 있다 이런 목적론적 관점을 다 밀어내려고 하죠. 순수한 자연과학자들은. 맞죠. 예. 네. 단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한 가지 흐름 중에 하나가 엄격한 결정론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오늘 갖고 온 학자 중에 하나가 그 분자 생물학에서 유명하신 장 자크 모노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자크 모노? 예, 책 이름이 우연과 필연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생명이나 이런 인간한테 주어진 목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왔다 이런 관점 자체를 완벽하게 거부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혹은 인간의 정신 현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완전 우연히 완전 우연한 단백질 조합으로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우연과 필연이 아니라 생물학적 측면에서 예. 우연과 필연. 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는 극도로 미세한 어떤 물질들이 우연하게 조합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 조합이 일어날 때 누가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눈이 참 예쁠 것 같아 뭐 이런 계획 같은 게 없었다는 거죠. 네. 그냥 우연히 단백질 조합 같은 것들이 시작되고 뭐 DNA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게 한 축이고요. 그렇다면 생명이 발생해서 진화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떤 주변의 기후나 환경 변화에 맞춰서 그게 생명체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바꿔나간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생충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다뤘죠 우리가. 네, 기생충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진화의 요인이 있는데 이분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DNA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극미한 양자들의 우연적인 요란이 DNA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서 돌연변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고 뜯기셨을 것 같은데. 그거 있잖아요. 생물학과 양자역학을 연결해가지고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생물학. 예. 뇌에서의 어떤 자유의지 설명할 때도 그죠. 신경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양자 교란에 의해서 양자 교란은 이제 전자가 어디로 갈지 전자의 그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자유의지를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어떤 우연적인 양자들의 교란 사건에 의해서. 예. 그러다가 보면 돌연변이 형태가 딱 튀어나오는데 이 돌연변이가 우연히 그 동네에서 먹히면은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해가 발생한다. 양자 교란으로 일어난다는 게 가능성은 있는 게 예를 들면 자외선을 받으면 DNA가 끊어지거든요. DNA 손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똑같은 세기의 자외선을 받는다고 해서 100% 얘가 끊어지는 거냐 100% 손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확률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고 그 확률 안에는 항상 양자론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막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생물학과 물리학의 연결고리를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시사하는 건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진화론도 거부하고 종교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인간 창조됐다. 예. 그것도 좀 비판하는 것 같고. 무조건 우연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우연과 필연인데 이게 모든 게 다 랜덤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어떤 규칙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규칙성이라는 게 필연적인 법칙 안에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인간이나 생명체가 발전하는 과정에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건 없고 우연한 단백질 조합이고 단 그 우연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예측 불가능한 정도다 라는 메시지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자역학 얘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양자론에서의 어떤 우연이라고 하는 거 우연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확률로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학문 안에서는 확률로 표현을 하니까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20세기 초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은 이제 세상을 모두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기본 입자들이 뭔지를 알게 됐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쿼크를 포함한 기본 입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신의 입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네. 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입자를 알게 되었고, 얘네들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원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당구공을 쳤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쳤을 때, 당구공이 맞았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힘으로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간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왼쪽으로 갔는데 똑같이 쳤어, 똑같이. 그런데 이번에는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입자들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를 포함해서 이 공기에 있는 모든 입자들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일 이후에 바로 직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흑체 복사 문제가 생겨나고, 아인슈타인 노벨상을 받게 했었던 그 광전 효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양자론에 의하면 전자라고 하는 거, 모든 물질은 다 그런데 일단 전자를 예를 들자면, 전자는 파동성이 있는 거예요. 입자인데도 불구하고 파동성이 있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자도 회절을 하고 간섭을 하게 돼요.
이제 말은 어렵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양자론을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놈의 양자를 언제 할 것인가. 그런데 뭐가 있냐면 확률로 존재하게 되고 파도를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파도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 한 점으로 응축을 해버립니다. 다시 공이 가는데 당구공 같은 전자가 진행을 하는데 당구공은 지금 딱 형체가 있고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걔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혹은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아요. 유령처럼 당구공이 여러 개로 샥 분열을 했어. 네. 그래서 파도 치듯이 파도가 앞으로 진행하듯이 당구공이 하나가 여러 개로 확 분열을 해갖고 앞으로 스슥하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파도가 하나의 당구공으로 짠하고 나타나요. 그런데 다시 하나로 복원이 되는데 그때 중심에 그 벽의 중간 부분으로 복원이 될지 왼쪽으로 복원이 될지 오른쪽으로 복원이 될지는 몰라요. 이게 우리가 왜 파동이라고 하면 왜 헷갈리냐면은 전자가 파동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상상하냐면은 얘가 변화구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치.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걸로. 돌.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파동이라는 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들이 그 넓게 있다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한 군데에서 발견돼. 그거는 관찰을 할 때는 한 군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파동과 같은 범위 안에서 여러 군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자가 파동 함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충돌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붕괴해요. 파동함수가 붕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구공의 이제 예를 들게요. 내가 똑같이 분명히 당구공을 쳤어요. 그럼 이제 그게 목적이 되는 흰색 당구공이 검은색 당구공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네. 그때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구공 자체가 퍼졌어요. 지금 아까 걔는 얘기했죠. 가로로 퍼진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가 유령이 된 거예요. 그게 유령같이 돼갖고 당구공이 넓어진 상태로 돼갖고 쭉 달려가다가 검은색 당구공에 닿는 순간에 약간 왼쪽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약간 오른쪽에 부딪힐 수도 있고 정중앙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부딪히는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파동 함수가 존재하고 관측의 순간에 그게 붕괴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보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싫어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말하는 신은 뭐냐면 이제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확률로 움직일 리가 없다. 실제로 이 공이 부딪히는 순간에 약간 왼쪽에 부딪힌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부딪힌 경우도 있고 가운데 부딪힌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변수가 있기 때문일 거다라고 했고 이제 숨은 변수 이론으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아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금 더 연구하고 과학이 좀 더 발전하다 보면 얘가 왜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왼쪽 어떤 경우 오른쪽 약간 치우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지. 실제로는 당구공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치? 당구대가 약간 돌출이 있거나 약간 움푹 파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왼쪽 맞았거나 오른쪽 맞은 거지. 그렇죠. 뭐 실제로는- 차원의 왜곡이 있거나. 실제로는 일직선으로 나아간 거야라고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다는 거지. 뭐를 생각하냐면 지금 깡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랑 똑같이 모든 입자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정해져 있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갔으면 분명히 정가운데 맞을 수밖에 없어. 약간 왼쪽을 쳤으면 왼쪽에 맞을 것이 분명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는 현재 양자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우연, 확률로 움직이게 되고 충돌 순간에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아까 깡쌤이 말씀하셨던 그 뭐죠? 결정론적 세계를 아인슈타인은 믿었고 네. 당구공이 직선으로 움직일 거다. 그렇죠. 인과관계로 결정되어 있는 거야. 네.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걸 이제 비결정론, 네. 우연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모든 확률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이제 해석하는 코펜하겐 해석이 가장 그죠 힘을 얻고 있죠. 그렇지. 어쨌든 미시 세계에서는 만큼은 근대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어떤 기계론적인 필연성이 참 깨졌죠. 네, 깨졌다. 지금 매우 중요한 이렇게 얘기 정리할 수 있는 말씀하셨어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생물학 그 분이 쓰셨던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해요. DNA 정도가 되면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커졌거든요. 네. 그럼 DNA 정도가 되면 그 양자 요동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는가를 비판할 수가 있기는 해요. 또 뭐 예를 들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정도 개체가 되면 당연히 이제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양자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인문학자들이 양자론을 사용해 갖고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억지인 경우가 많죠. 아, 죄송합니다. 근데 네. 그런 실제로는 실제는 아니었어. 실제로는 이게 그 세계를 이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 미시 세계가 좀 이상하게 유령처럼 나타나는 거야. 우연으로. 근데 거시 세계는 이제 필연으로 등장하고 덩어리져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하면 간단했거든요.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하고 충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게 연결돼 있지 않아 분리돼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슈레딩거가 실험했던 게 이제 그렇죠. 과거에 슈레딩거의 그렇죠. 고양이였는데 네. 실제로 현대에 와서 보니까 연결돼 있는 것 같아. 고양이 정도 돼도 특정한 상황이 되면 얘가 유령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미시 세계랑 거시 세계를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시세계랑 거시세계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죠? 미시세계 거시세계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양자적 요동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혹은 그 진화 과정에서 DNA 움직임이 결국엔 양자론을 봐라. DNA 진화도 양자론 때문인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론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구만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될 거고 지금 양자론적 상대론적 양자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 그런 것도 배우고 있는. 그 통합하려고 배우고 에미론 말고 나오고지.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에미론 약간 그거 좀 느껴져 갖고. 페륜처럼 느껴져갖고 이런 에미론. 네. 알겠습니다. 멤브레인. 네. 네. 근데 비결정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정된 거지만 그거를 계산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변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서 비결정론이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게 이제 정말 숨은 변수 이론이 있다면 맞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에서 나타났어요. 네. 그 부등식이 만족하고 사실이라면 이제 숨은 변수 이론이 맞다면 그게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틀렸다는 것들이 그 전제들과 그 결과 틀렸다는 걸 발견되면서 숨은 변수 이론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거의 결론이 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은 변수 이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말 확률로 움직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칼포퍼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거 반증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투표를 한 번씩 해요. 너네는 뭐가 맞는 것 같냐? 이 양자론의 재미있는 현상에 대해서 1위로 나타나는 것이 코펜하겐 해석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우주는 원래 확률로 움직이는 것 같아. 이렇게 유령 같아. 신기해.라고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손을 들고 2위로 나타나는 게 그래서 평행 우주론이 나타나요. 평행 우주론은 뭐냐면 아까 당구공이 이렇게 유령처럼 움직인다고 했죠. 걔가 저 상대 당구공에 부딪히는 순간에 아까는 화동 함수가 붕괴되면서 이제 한쪽에 있는 걸 나타난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부딪힐 때마다 우주가 분열합니다. 그래서 좌측을 맞는 우주와 우측에 맞는 우주, 중간에 맞는 우주로 분열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상상하듯이. 아까 그 얘기할 때 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평행 우주로는 우리 1차원적 시간의 관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너무 거대해. 너무 거대하죠. 정보량이 갑자기 너무 늘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말 석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물리학 교수님들. 근데 그분들이 평행 우주론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몇 % 정도가 되고 3위로 나타나는 게 그 홀로그램 우주론 같은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4위는 혹시 그냥 라이프니츠의 예정 조화설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결정론적 세계와 비결정론적 세계를 생물학적 관점에 또 얘기했었고 독실이가 그걸 이제 물리학의 현재 물리학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작품으로 돌아오면 제가 다시 있었구나. 이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그 중간 부분을 읽어보면 그대로 나를 더 거칠게 다뤄줘. 천천히 이런 말씀하셔도 되나요? 난 네가 되어가. 벗어날 수 없는 게 no common sense. 헤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스테이, 계속 같은 수가 나와요. 말해줘요. 이 작품의 어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어떤 호르몬이나 그 단위에서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연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가 생물학 쪽. 예, 이건 제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그 무슨 커먼 센스로 경험으로 무료 강연 같은 거 이런 거 보다가 그냥 살짝 주워 들은 건데 각 사람마다 그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데 특정한 사람한테 왜 하필이면 매력을 느끼냐 이거예요. 페로몬으로 얘기하기도. 페로몬이든 화학 물질 단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게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자기들이 지금 막 수만 개의 샘플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이제 연구 중간 보고서 같은 것만 강연에서 살짝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잃어버린 짝을 찾는다는 이론. 내 운명은 이미 이건 내가 널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이리 와.
네. 한번 그래서 1위화가 있는 거군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어디로 가는 알겠습니다. 거지? 네. 한번 여쭤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각자 세계관 정도 한번 얘기해본 다음에 슬슬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십니까? 결정론적 세계관, 인간이 됐든 물리적 세계가 됐든 결정론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결정론적 확률과 자유의지가 장악하고 있는? 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인간에만 한정을 한다면 인간의 삶에 어떤 정해져 있는 목적이라던가 운명적인 것들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같이 던져야 될 것 우리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야, 말도 안 돼요. 뭐가 정해져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니거든요. 실제로 아까 전에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점을 보고 주역을 보고 그러니까 다 그게 뭘 반영하고 있냐면은 그 결정론적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어때요? 그게 뭔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 나는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나의 어떤 신뢰도가 무너질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너져 있으니까 바닥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면. 결정돼 있다고 보시잖아요. 의식의 여행. 그런 건 근데 사실 그거 말고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안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난 점도 안 보고 혈액형이나 별자리나 그런 거 전혀 안 믿어요. 인간이 자기 의지. 혈액형을 안 믿는다고요? 혈액형은 진리지요. 근데 모두 그냥 개인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믿는데 개인적인 경험에서 자꾸만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어떤 두 가지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발생하는데 그 아까 치료법 알려주셨잖아요. SD가 나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꾸만 시간에 앞서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에 대한 꿈을 자꾸만 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예지몽처럼. 예지몽처럼. 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한테는 내가 비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얘기를 못 하는데 자꾸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성적으로 안 봐. 그랬어요. 왜 내 발언들을 보면 이성적이지. 외계인 얘기하는 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보냐면은 네, 예를 좀 들어주시죠. 예를 들면은 굉장히 너무 많은 예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이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추려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은 꿈을 꿨어. 다음날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꿈을 꾼 거야. 근데 꿈에 보니까 집에 베란다에 흰색 북극곰이 움츠리고 있는데 그래도 북극곰이 베란다에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컸어요, 작았어요? 컸어. 엄청 커, 북극곰.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봤어. 그래도 북극곰이 왜 베란다에 있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진짜 이상한 꿈 북극곰 꾼다. 목에 구멍이 뚫려서 뼈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지? 왜 이런 꿈을 꿨나? 꿈 깼어. 너무 선명했어. 그리고서 저녁 때 만나기로 한 사람 만난 거예요. 만나서 딱 갔는데 가는 순간 알아봤어. 되게 덩치가 큰 분이 하얀색 털이 난 그 뭐죠? 말도 안 돼. 옷을 입고서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는 거야. 저 하얀색 사람인가 털옷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 곧 들어봐. 전율이야. 그리고서 에이, 이리 와. 그리고 그 사람과 인연이 컴온. 닿았어.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일을 했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뭘 알게 됐느냐? 1년 정도 후에 이분이 군대에서 과거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목이 아니라 그 관자놀이에 뼈가 없는 거야. 실제로는 겉으로 보긴 모르는데 실제로 과거에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뼈가 없어가지고 거기 누르면은 위험하신 분이었던 거야.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소름이다. 그래서 그런 진짜?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야. 마이 데스티니 이건 우연이 아니야. 확률이 아니야. 대박. 우린 곧 전율이야. 어쨌든 그래서 나를 네. 뜨겁게 해줘. 전율이 오셨죠? 자꾸만 그 뜨거워졌으니까. 대박. 신비한 거에 자꾸 하얀 관심을 털옷을 가지고 벗어줘. 끈다고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에 자꾸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믿는 이게 그냥 거고. 단순한 데자뷰 정도가 아니네. 뭔가 건덕지가 있네, 이거는. 그래서 자꾸만 시간의 차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게 자꾸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자꾸 시간이 혹시 다중적인 차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이 그런 거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점점 미스테리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 얘기나 막 해봤습니다.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 뭐야, 제 입장을 굳이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목적이나 규칙에 어떤 힘을 미치는 존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전혀 안 하니까. 그렇구만. 예, 저는 좀 이렇게 삭막하다 싶을 정도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인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없다. 예. 그렇군요. 분자 운동이다. 저랑 완전히 대체적으로 믿는데 예. 김도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좀 약간 범주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정론이 완벽하게 운명처럼 어떤 예정조화설의 세계관이 완전히 완벽하게 구현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나 자기가 어떤 행동 선택을 통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세상에 저 혼자만 살지 않잖아요. 너무 뭐 수백 명의 사람들, 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개개인이 선택을 내렸을 때 발생하는 결과치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사람들이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죽음이나 어떤 그 사회에서의 성공이 보장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 노력만으로 결과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무슨 내가 건강을 잘 가꿔가지고 하면 수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뭐 불우나 사건에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예측하지 못했던 뭐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인간이 모두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영향력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는 범위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전자는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거시적으로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 제한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구만. 저는 뭐 일단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혼자 감히 상상해 보건데 그 과학자들 집단한테 뭐가 맞는 거 같냐, 코펜하겐 해석이 맞냐, 뭐 그 다중우주가 맞냐, 소문 변수가 맞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게 맞다고 나는 확신해.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걸 알고 있고 다 수학적인 가능성이 있고 아까 제가 그 소문 변수 이론이 이제 벨 부등식이 부정됨으로써 부정됐다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부정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그거에 이제 비국소적인 부분이 있고 국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것도 그럴듯하고 이것도 그럴듯하고 나는 뭔지 모르겠어. 이 중에 하나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정도 선에서 멈추게 돼요. 보통은. 그럼 다른 뭐 교수님들 상대로 이제 이걸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 라면서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 그냥 난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말지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이게 사실일 거야. 증거는 없지만 이것이 정말 유일무이한 사실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을 좀 이렇게 알게 되면 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인간 세상에 대해서는 네.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어떤 의지나 뜻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있지 않을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양자론을 굳이 자유의지랑 이제 해석을 연결시키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긴 한데 저는 인간의 그런 것들도 있고 또한 하나의 어떤 섭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초자연적 존재는 없는 것으로 세상이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만 또 내적으로는 좀 다르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여기도 저도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자연과학적인 설명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프리카에 계신 이제 그분 부족민께서 우연히 자기 아버지가 사냥하러 나가셨다가 물소에 이렇게 받치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그럼 자연과학자들은 이 아버지가 몇 킬로 퍼 아워의 속력으로 달려오는 몇백 킬로그램짜리 소의 어디 부위를 받쳐서 이렇게 어디가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건 자체를.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을 딱 봤을 때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칩시다. 의사가. 그러면 그 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죽었는지는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설명이 됐던데 근데 사실 인간이 궁금해하는 건 그 질문이 아니거든요. 왜 하필이면 내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이 물소한테 받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느냐.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우리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려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게 사실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을 해서 꼭 이제 자연과학의 어떤 필연적인 법칙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고 인간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과학들은. 과학은. 근데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인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깡 선생님은 그 극단적인 유물론자는 아니에요. 극단적인 유물론자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냥 죽은 거야. 그렇지.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뭐가 없어. 어딨어. 그냥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한 거고. 사실 저는 운명적 사랑을 믿어요.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 바탕화면에 있는 그분과. 2시간 동안 고민하고 답을 하시고 가시려고. 사랑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전율이야.
알겠습니다. 네. 이리와 거머. 알겠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참 고맙게도 좋은 소재를 던져주셔가지고 저희가 물고 뜯으면서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많은 얘기는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 있어요. 의식과 관련된 LSD에 대한 얘기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 그 다음에 확률과 우연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봤는데 정리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간단하게 자기들 견해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약간 실험적으로 이번 기획을 해본다고 해서 정말 네. 재미있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재밌었어. 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재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네요. 가요 갖고 이런 얘기를 해본 건 난생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율이었습니다. 네. 이거 무슨 유행어 같은 거. 이건 뭐요? 우연이 아니야. 전율이야. 이- 이리와 데스티니, 확률이 아니야, 우린 곧 전율이야. 이거 유행어 예감. 나를 뜨겁게 해줘까지. 저 얘기하면 저는 과학 얘기했었는데 제가 과학을 정말 모르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저희 한 2년 정도 하면서 과학 부분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이하게 예전에 했었던 개념들을 다시 총정리해서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니까 내용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오. 신기하고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개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게 좀 신기했고 두 번째로 그냥 그 개인적인 얘기인데 가요나 이런 거 들으면서 요즘 공감이 잘 안 되는 게 신세대 노래를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네네 근데 그 가사나 이런 거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연애하고 막 누굴 만났는데 감정적으로 괴로워하고 이별을 슬퍼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당장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연애생각. 아니 먹고 살기 너무 바쁜데 그런 음. 감정적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대학생 때는 막 그런 노래 들으면서 막 울고 웃고 막 그 감정인 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노래에 대한 공감도 되게 잘했었는데 이런 거 생각해본 지 되게 오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저도 좀 연결된 걸 좀 얘기해 보면 처음에 이 제안 받고서 그 이제 트랙들에 뭐가 들어있는지 봤잖아요. 네. 근데 웬만큼 트랙들에 있는 걸 알겠는 거야. 웜홀 뭐 아니면 뭐 신의 입자 아니면 뭐 핵, 뭐 주사위 놀이 다 알겠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는 부하거리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TV를 사 TV를. 사실 TV가 없으니까 TV도 없고 이제 대중가요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사실은 어저께 하루 종일 검색을 해봤어. 아, 공부하셨죠. 공부를 했어요. 가수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6년에 데뷔한 것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하나씩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전 뮤직비디오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뮤직비디오들을 다 본 거야. 그러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은 애정이 생겼어요. 사실 알고 봤더니 깡 선생이랑 저랑 이렇게 해서 동갑이야. 아 그래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이 아니시고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른들 어른들 그룹이신 거야. 그리고 자기 모습을 계속 바꿔가고 하는 게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그냥 가수는 그냥 가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의 그냥 인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격려해주고 싶고 박수 쳐.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요걸 조금 뭐였지 재밌게 다루보고자. 재밌네요. 신의 입자나 뭐 이런 건 알겠는데 부하거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입자 알겠다고. 신의 입자 알겠어. 근데 부하거리 뭔지 모르겠고. 진짜 연예인에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소재를 던져줘가지고 재밌게 잘 다뤄본 것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게 이제 그 사실 계속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까 저희 깡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책의 내용 그 생물학자가 네. 그게 좀 생각이 나면서 그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되는 게 과학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아는 거 그리고 확신해서 말할 수 있는 것과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 말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좀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어제 제가 신의 입자를 좀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LHC 맞아요. 편에서 간단하게 힉스가 어떤 건지 다루긴 했는데 그게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준비를 오늘 해왔었어요. 사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맞아요. 아쉽게도 차라리 시간 한번 떼갖고 24부작으로 하면 되지. 한 2시간 정도 해서 다뤄보는 것도 나중에 과학편 할 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가사를 봤더니 근데 가사에 신의 입자가 안 나와. 어딨어? 나오잖아요. 여기 이곳에 무게란 없어. 착각이야 그대.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했는데 그거는 또 상관이 없거든요. 신의 걱정은 입자랑. 저 뒤로 던져버리고 까다롭게 굴지 마요. 이 밤은
까다롭게 굴지 말래잖아. 이 밤에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신의 입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거 두 번째 유행어. 신의 입자가 얘기하는 게 그 힉스 장에서 우리가 질량이 생겨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무게를 얘기한 게 아마 질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질량이 없다. 신의 입자가 없으면 질량도 없다. 얘기하는 것 같고 뒤에 가면 또 이런 게 나. 다들 찾아내지 못하지. 네 마음속 쿼크의 장난. 그래서 이제 쿼크 이야기도 나오고. 마음속 코크의 장난. 네, 양자로는 이제 또 마음에다가 접목해서 생각했었던 되게 과학적인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되게. 어쨌든 까다롭게 굴지 마요.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또 유쾌하게 또 재미있게 얘기해봤는데. 장난이다. 잠깐만요. 저도 뭐 찾을게요. 제 유행어. 그래, 찾지 마. 우리가 뭔가 경쟁 심리 느껴지죠. 나는 새로운 유행어가 분야 시작한 거 없잖아. 아닙니까? 새로운 분야, 그죠? 지대부까지 했었는데 지대송 처음으로 했는데 우리 그 가수랑 음악, 장르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분야 개척한 그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적인, 과학적인 의미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김도윤도 제가 하나 찾았어? 골라드릴게요. 유행어 찾았어요? 네네, 이거 찾았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명상하니까 의식의 확장이 초대해준 뉴월드. 너 놀라니? 놀라지 마. 안 웃기다. 너 놀라니? 놀라지 마. 알겠습니다. 네. 의식의 확장을 찾으셨군요. 내 것도 뭐 있어야 되는데. 그만해 자식아. 알겠어요. 한 번의 그대의 터치에 내 몸 안에 수십조 세포들이 미친 듯이 핵분열 파티에 아토믹밤. 들어봐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이게 어떻게 가사로 썼기 때문에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음악 안에서. 네.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재밌겠다. 이거 투표해도 웃기겠다. 유행어. 어쨌든 그래 알았어요. 쌍생게 너무 웃겨.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지대북으로 돌아와야지, 그지? 네. 지대북 여러분 기대하시는 거. 뭐 할 줄 알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이번엔 좀 길다고 2회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고. 정말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거 네. 한다고 했던 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올게요. 성경 해준다고? 구약과 신약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